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우리 각도기의 멘토,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 모시고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앞서 일부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금융주들이 참 올해 초 정말 최대의 기대주가 됐다가 금융주. 예, 지금 완전히 그냥 최악의 그 버린 주식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또 그런가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거의 금융주가 대부분이다. 네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은 금융주에 많은 비중을 네. 할애하라라는 입장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불평불만이 시작이 됐어요. 뭐냐 이게 지금 이러는데 네. 지금 금융주들이 사실 주주행동이 연초에 나오면서 네. 정말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렇게 느껴져요. 주주행동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건 오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캐퍼서티가 있었다. 예, 네. 잠재치가 굉장히 있었는데 네. 뭔가 눌렸는데 그게 주주행동으로 뚜껑이 따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외부에 의해서 확 그냥 다시 뚜껑이 닫힌 네. 이런 상황인데요. 네. 금융주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금융주 계속 보유하고 있고 네. 계속 기회가 날 때마다 최근에 조금 살짝 떨어졌을 때 네네. 또 좀 더 매수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수십 년 제가 개인 투자를 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네네네. 그 전에 제가 비상장 주식에만 투자를 하다가 네. 우리가 2009년부터 우리 그 직원들도 금융투자업계 직원들도 상장 주식을 투자 가능하도록 됐거든요. 예. 그때 저도 처음 투자한 상장회사가 2011년도인가 정권주, 정권주에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정권주로 돈을 꽤 벌었어요. 네. 꽤 벌었는데 네. 친구들은 제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야, 너 전문가인데 요즘 너 뭐 하고 있니? 난 무슨 정권주 그거 좋다고 생각하고 사고 있어. 그리고 1년 뒤에 또 물어봐요. 네. 요즘은 좀 어떤 거 하고 있니? 그거 내가 그 정권주 사고 있어. 3년째 또 와요. 그럼 처음에 또 따라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네. 그래? 야, 저 전문가가 사라 하니까 네. 자기도 좀 사.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나 팔았어. 꼼짝을 안 해, 꼼짝을. 그러면 너 뭐 하는데? 나 그거 계속 사고 있어. 예. 그거를 사실은 한 10년 동안 했죠. 네. 저는 그런 주식을 좋아해요. 네. 굉장히 잠재력은 있는데, 잠재력은 있고 충분히 가치 차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막혀서, 네. 계속 눌려서 좋은 가격, 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네네. 그런 건 땡큐 하면서 계속 사는 거죠. 네. 예, 사는 거고, 그게 언젠가 한 10년 정도 투자하고 있으면 언젠가 한번 가치와 가격이 어느 정도 만나주는 그런 때가 꼭 오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때까지 꼭 왔었어요. 그게 이제 그 한꺼번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연평균 수익률을 그때 한꺼번에 다 올려주는 거죠. 그 10년 동안 모은 주식이, 그리고 그다음 그게 또 배당도 계속 나오니까 예. 그 배당한 걸 재투자하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정권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예, 올랐죠. 그럴 때는 이제 가치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수렴해졌으니까 좀 매도를 네. 하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오른 거는 한 서너 배 올랐나 이런데 수익률은 보면 그 복리 효과까지 따져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수익 효과를 네.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은 은행주가 좀 그런 종목이 아닌가? 네. 10년은 좀 보다는 지난 것 같다. 지금 그렇죠. 한 10년 전에 정권주처럼 지금도 이거는 계속 앞으로 계속 모아놓으면 어느 순간 빛을 발할 거고, 네. 빛을 발할 거고, 그럴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또 친구들은 내가 은행 뭐 하니? 은행주. 야! 은행주 소리 좀 그만해. 너 전문가 맞아?
지금 배당률이 10% 가까이 올랐어요. 아, 예, 배당 10%. 예, IBK 같은 건 10% 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IBK 뭐 우리금융지주. 네, 네, 예, 거기가. 저는 배당 좋아하는 그런 네. 잘 주는 많이 주는 그런 주식 좋아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뭐 좀 나름 과학적으로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과학적이에요 또. 아 무슨 소리냐 지금 PF 터지기 시작했다. 음. PF가 터지기 시작했고 증권사 대출 PF는 작년에 터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네.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서 네. 증권사 은행은 좀 그렇진 않은데 증권사는 지금 심지어 15% 이상 대출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 대출 채권에 대해서 10%가 넘는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보다 훨씬 더 높은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파보면 그 심한 회사 아닌 회사가 조금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부분이 크게 되긴 하죠.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관련된 부채가 가계부채가 지금 한 105%인데 전세까지 합치면 지금 야 역전세 나는데 전세까지 합치면 150%야. 그럼 이거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금융주 금융주 안 좋아.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탑다운의 시각이죠. 그렇죠. 네, 뭐 네. 부동산 경기 안 좋을 것 같다. PF 많이 지금 있는 거 부실화된 거 맞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네네. 맞는데 그거를 바텀업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끈끈이 이거 문제가 되는 PF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손실이 나고 그 손실이 나면 이 증권사 아니면 그걸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것인가 네. 뭐 그런 걸 따져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그 충당금을 쌓고 있잖아요. 네, 예. 충당금 생각보다 많이 쌓고 있어요. 네네네. 많이 네. 쌓고 있고 그 충당금을 쌓고 있는 것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당금 때문에 좀 일부 실적이 안 좋은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많은 그런 그 증권사들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예요. 네. 충당금 쌓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은 그럼- 많이 벌고 있지만은 네. 혹시나 터질 거를 지금 예비하면서 그 손실 계정으로 넣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올해 초에 채권이나 이런 걸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죠. 벌었는데도 약간 실적이 안 나온 게 그런 이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당금과 앞으로 터질 실제로 뭐 터진 그거를 또 비교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해야 돼요. 네. 그거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또 대신 해주는 데가 신용평가사가 그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일부 몇 개 증권사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조금 하면서 신용 그 등급에 대해서 약간 등급을 내린 적은 아직 없지만은 네. 그거에 대해 이제 와치하고 있다는 게 몇 군데 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런데 쪽은 조금 약간 단 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네. 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증권사들의 PF 문제는 저는 뭐 이미 지나간 문제다라는 예. 갑자기 그런 것만 없으면 돼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처럼 네. 갑자기 채권 시장이 돌지를 않아. 그때 진짜 심각한 위기였죠. 그거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거는 네. 뭐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다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없이 그냥 내가 벌어들이는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손실 요거를 이렇게 대차를 잘 따져보면 네네.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바닥을 치고 네. 다시 회복하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된다. 네. 뭐라는 거고 최근에 어디죠? 그 금고 새마을금고? 뭐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다 났죠? 네. 예. 이거 정부에서 아주 빠르게 개입을 하면서 아니요, 네. 정보 개입이 그렇게 없어도 그것도 계산해 보면 되는 네. 거거든요. 얘들이 전부 대출이 한 200조가 되고 그 중에서 PF가 뭐 몇십조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연체율이 뭐 5%면 얼마지? 뭐 그러면 한 10조 정도는 깨질 수도 있겠네. 네.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얼마 돈을 가지고 있지? 한 60조 정도는 뭐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유동성이 되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큰 문제 없이 견딜 수가 있겠네. 네. 이것도
바텀업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 문제가 처음에 막 얘기 나올 때도 네. 에이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대신 그런 걸 하면서 사실 지금은 조정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은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은행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점이 과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과점화되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옛날에 무슨 한일은행, 상업은행, 무슨 은행, 무슨 은행 조그만 것들이 막 여러 개 짜개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큰 은행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은행의 장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옆에서 신경을 거슬리는 게 우리나라가 작은 은행들이 있어요. 있기는 뭔가 하면 금고, 네. 신협 네. 이런 쪽을 근데 이런 금융기관은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은행들의 힘이 뭐 시골까지도 못 가고 뭐 다들 그 모든 마을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금융 다들 전부 기업에나 대출해 주지 그 개인들한테 누가 대출해 줘 네. 그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생겨난 네. 그런 금융 조직인데 네. 지금은 사실은 그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이제는 요즘은 다 모바일로도 다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네네.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요번에 약간 부실한 그런 작은 은행들은 조금 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네.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훨씬 더 안전적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이거 지금 빨리 메꿔주고 이런 거는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네. 그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 돼서 그러면 그 기업이 잘 되는 걸로 요즘 나라가 부강하는 게 참 좋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미국의 땅값이 올라서 미국이 전화온 게 아니라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잘해서 AI고 뭐고 다 사실 기업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예. 국방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차용해 왔겠습니다만 예. 그것들 잘 차용해온 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나라가 부강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조금 나오고 PF 문제가 나오고 정부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동산을 지키고 부양하려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한국에서 상법도 개정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진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한국에선 부동산 투자가 최고인 거가 맞는 것 같아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부동산을 이렇게 진화하고 물론 터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터지면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휘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상황이니까 너무 네. 부채가 많으니까 좀 위험한 건 맞고 그 터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 또 다시 지금 그 부채 비율이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저렇게 강한 거는 2008년도 뭐 100몇십 프로 하던 부채가 130%인가 하던 부채가 지금 70인가 이렇게 60인가로 뚝 떨어졌으니까 사실 집값이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구조조정이 잘 됐으니까. 근데 부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채 부스팅을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든지 방어를 일본식으로 하겠다는 간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은 과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일본의 방식을 상당히 많이 답보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칼럼 쓸 때 부동산 지금 안 좋은데 이거를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다. 미국식은 뭐였나? 미국식은 엄청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금융 위기 때 네. 그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부동산 위기가 왔었고 그때 오바마 정부에서 한 정책은 뭐였나? 가계부채 줄여라. 가계부채 지금 얼마야? GDP의 100%가 넘네. 네.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네. 100% 넘으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한 게 그 가계부채를 계속 줄여가는 거. 그게 모든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네. 그게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오히려. 네. 왜? 그렇게 하면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거는 총알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총알이. 그러면 그만큼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다시 집을 살 돈이 부채를 안 지고
다시 집을 사야 내 돈이 또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한 80으로 줄였을 거예요. 네. 80으로 줄어들고 나서 다시 미국 주택 가격은 견조해져요. 소득도 증가하고 뭐 네.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거품 엄청난 거품이었는데 네. 그게 한 1-20% 빠지는 걸 정부에서 못 견딘 거야. 큰일 났네. 이러면 GDP도 안 좋아지고 또 그 사람들 표가 안 좋을 것 같고 막 부양 정책을 막 쓴 거예요. 그 부양 정책을 쓰는데 뭐가 있겠어요. 또 빚을 져가지고 계속 그걸 바치는 민간 부채를 계속 줄이지 못하고 민간 부채가 그때도 컸었는데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부채가 높으면 소득이 증가하나? 소득이 계속 가면 유효 수요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렇죠. 소비를 안 하죠. 빚 계속 갚느라고. 지금 악순환이 이제 앞으로 연결될 거예요. 연결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은 집 살 돈도 더 줄어들고 GDP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가계 부채를 줄여서 80%가 되든 네. 아니면 GDP가 올라서 GDP가 오르면 가계 부채는 그대로인데 80이 되든 네. 하여튼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는 그냥 그런 계속 부양책을 통해서 집값을 지키려고 하니까 GDP가 안 올라. GDP가 계속 정체됐잖아요. 네. 정체되고 가계부채 정체되니까 누가 집을 사?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 위기는 사실 부동산하고 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빚 갚느라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그거 우리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 가계부채, 민간부채 문제는 유효 수요를 계속 잠식시킨다. 네.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 제일 큰 이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고 다행히 그 한국은행장은 그거를 잘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가계 부채, 그다음 부동산 연착륙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가야 된다는 것도 네. 80%딱 얘기하는 거 보면 제 칼럼을 보셨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든든한 부분이고 약간 정책을 또 쓰긴 쓰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은행들이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예금 받으면 그 예금의 대부분 전부 다 그걸 지금 깜짝 놀란 게 예금 받으면 한 105% 정도까지 대출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금의 105%. 약간 다른 미국이나 뭐 다른 데는 그보다 훨씬 작아요. 네. 대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 그리고 무슨 채권 네.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자기 자산 운용. 네. 채권을 너무 많이 장기 채권을 사서 문제가 된 은행도 있지만은 네네. 그렇게 너무 대출에다가 가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105% 이건 너무 과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100%로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대출은 것도 있고. 대부분 뭐 가계와 기업 쪽으로 나간 대출일 테고 그렇죠. 대부분 가계 대출은 담보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가계대출 줄이는 거. 예. 이거 온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양책을 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이미 경고를 했는데 예.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예. 금리 인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다시 올려야 돼요. 지금 이제 금리 그러니까. 올려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거 보면 금리 내릴 일 저 딱 보고 이거 당분간 금리 내릴 일 없네. 원래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한국 경기 상황들을 보건데. 그러니까 집 가격도 가계부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왜냐하면 경기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그 기준금리를 한 3.5까지 올려주면 네. 그거를 다른 은행 시중 은행들이 그러면 예금금리는 한 4% 이상 그다음에 대출금리는 한 5%대 6%대 이렇게 그게 한국 은행의 그 의도에 맞는 금리로 해서 대출과 금리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출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서 상당히 낮더라고요. 네. 기준금리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 네.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기 채권 금리 네.
그래도 뭐 그런 거 따져도 장기 채권 금리하고 그 대출 금리에서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코픽스 같은 네.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리가 대출 나가는 게 금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고통스러운 건 알아요. 저도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거는 지금 큰 문제의 그 고름을 짜내기 위한 방법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높여서 대출이 자꾸 나가는 거를 방지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네. 한국은행의 의도인데 네. 이 대출 금리를 이렇게 낮춰서 자꾸 대출을 해주면 대출 증가하면 한국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비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비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알아서 좀 대출 금리를 높여놨으면 네.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 안 올려도 돼요. 대출 금리 높으니까 대출 네. 줄어드는데 왜 올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예. 아,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라는 게 뭐 어디 편향 이거는 편향이라기보다도 진짜 나라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그 편향에서 말씀드린 거고 부채가 너무 많으면 나라가 위기를 겪는 건 대부분 부채 문제였기 때문에 겪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서 부채가 뭐 많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특징은 보면 부자들이 부채가 많아요. 네. 그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네네. 1분위에서 5분위를 보면 5분위가 제일 잘 사는 20%인데 거기에서 부채를 다 하더구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띄우면은 그 부익부 빈익빈 그게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산 증식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부자들이 싫어하고 가난한 분 일부 그 하위 계층들은 다른 어떤 지원책을 통해 가지고 네. 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을 네. 유지하고 네. 부자들은 좀 피해를 봐야 되겠더만. 네, 네, 네. 가난한 분들은 네. 대출권 자체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접근도 우리나라 아니, 구조는 어렵고 그냥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 많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영세 상인 대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 대출 금리 너무 높아서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막 영세 상인들이 너무 고통을 느끼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느껴서 금리 올리면 안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현상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걸 따져 보니까 좀 일부 취약계층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와주면서 금리를 높여서 지금 이거를 가계대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저는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회안을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저희 개몽이 되고 하지 마세요. 저희 개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드러기가 개몽? 먹나? 네, 진짜 거래소는 확실하게 저희를 개몽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약간은 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알고 났더니 알수록 이 화가 나는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투자할수록 한국에서 거버넌스로 화가 나는데 이제 저 외롭지 않아요. 네, 이제 화 하나가 더 생겼어. 이 거래소 이거 진짜 이러면서 이번에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G 사태로 인해서 더 그런 일이 부각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평이 아니라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아예 얘기도 안 끝냈을 거. 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성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한 월간 서준식 정말 재미나게 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같이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